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장혁진입니다. 어제 발생한 타이완 강진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9명, 부상자 1000여 명에 현재 고립되어 있는 사람도 1000명 가까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진, 결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저희 방송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진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 2분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를 가리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의 높은 층은 흔들림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물건을 주의해야겠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지진이 나면 사고와 도로 파손 등으로 불이 나도 소방차 출동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진으로 취약해진 문이나 벽이 비틀리면서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대피로를 확보해 놔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는 무너지는 건물과 담벼락 등으로 인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대피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운전 중일 땐 비상등을 켜고 차량 운행을 멈춘 뒤 도로 오른쪽으로 차를 정차합니다. 도로 가운데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출동을 위해 비워 놓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차 안에 차 열쇠를 놓고 이동합니다. 다음은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 농사를 시작한다는 청명입니다. 자세한 날씨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절기와는 다르게 하늘이 찌뿌둥합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상보다는 봄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지만 이제 점차 활짝 피는 만개 단계에 접어들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점차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절기와는 다르게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에 5에서 40mm, 대전과 충청 남동 내륙에 5에서 20mm, 호남과 강주에 5에서 20mm, 경기 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뒤 주말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되며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살펴보면 20도, 대전은 17도, 전주와 광주 18도, 대구와 부산 16도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예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해상활동 시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날이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까지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는 빠르면 목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늦은 오후까지 지속되겠습니다. 각 해상의 특보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 해상에서 해왕이 거칩니다. 부산에서는 1.8m까지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입니다. 테트라포드 쪽으로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람 역시 거세겠는데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산 해무 CCTV 모습입니다. 대산 지역의 해왕은 원만하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다소 유입된 모습인데요. 시야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보겠습니다. 해는 보이지 않지만 내리던 비는 그쳤습니다. 해왕도 안정적이겠습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목포에서는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고조를 보이겠습니다.
오전 10시 10분경 3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고요. 약 12시간 후인 오후 10시 20분경 292cm로 다시 한번 고조 나타나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부산항 입구에서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예상 발생 시각은 오후 2시 20분경과 오후 7시 10분경이고요. 세기는 0.4노트와 0.5노트로 비슷하겠습니다. 방향은 남서쪽과 북동쪽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해 포항북동 먼바다 근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훈련 기간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4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5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산 동래 연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벚꽃이 만개하고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전북 남원의 뱀사골입니다. 봄 산행을 가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이 경우에 좀 녹지 않은 얼음 때문에 바위에 이제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실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제주 구자읍의 김영해안입니다. 오늘 동해와 남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여기 제주의 김영해안은 바다의 물결이 잔잔한 모습이네요. 이곳은 전남 여수의 거문도입니다. 좀 평화로운 어촌 마을의 모습인데 이곳 거문도는 다도해의 최남단 섬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경남 창원의 달천 계곡입니다. 이제 주말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산 깊은 곳은 이제 날씨 변화에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셔야겠습니다. CCTV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고속도로에서도 높아진 기온에 곳곳으로 벚꽃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홍색으로 물든 주행길이 매우 아름답지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봄철에는 따뜻한 봄 기운과 높은 일교차로 인한 졸음 때문에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미처 대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니까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와 휴식을 통해 항상 전방 상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도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의 사고 구간은 살펴지지 않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이어지지만 교통량은 점차 줄어서 정체까지 이어지는 구간도 없습니다. 다만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외곽 방향으로 이동량이 많아 보이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부산 쪽의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요. 서울 쪽으로는 짧게만 주춤하는데 무엇보다 부산 방향으로는 평소보다 용인 지역, 남사준이 부근 통과하기가 불편합니다. 전방 5차로에서 작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작업 구간 주의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충청권 진입하기가 많이 불편했는데 이 정체 조금씩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도 양방향 대체로 수월합니다. 다만 인천 쪽으로 용인 부근은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방 주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강원권에서는 강릉 방향으로 면원부터 평창 부근까지 터널 내부까지 이어지는 2차로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터널 진입 전에 각별히 감속 주행해 주셔야겠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성남 나들목 통해 판교 쪽으로 진입하신다면 진입로 갓길 쪽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밖의 구간들에서는 점차 교통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만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부터 송내까지 5km 구간 전차로에서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철에는 고속도로 곳곳에 작업 구간도 증가합니다. 더더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질주하는 이 차량이 그대로 작업 차량을 추돌하고 마는데 아차하는 순간 이미 사고는 일어나니까요. 늘 전방 상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송준형 소방사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송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한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베어링 세척액이 전기난로에 튀어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던 중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작업장에 화기, 난방기기를 가까이 둘 경우 각종 가연물이나 기름에 닿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화기, 난방기기 주변에 위험 요소는 치워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전북 군산시의 한 대학교 생활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건물은 다국적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이었는데요. 관계자는 화재 경보기가 울려 건물을 확인하던 중 2층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0여 명이 대피하고 해당 동 일부가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강원도 정선군의 고환터널에서 승용차 대 트럭, 차대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는데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 부근에서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가로등을 추돌하고 멈춰섰는데요. 곧이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현장 한 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이자 포항시 방재단장이신 은종현 회장님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그 경북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언제 발족했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에 따른 도연합회 구성, 운영 등 규정에 의해 2013년 2월 25일 창립으로 2019년 4월 19일에 사단 법인으로 승격한 현재 12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난재해 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도내 22개 시군 단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명확하고 취약 지역의 사명감에 앞두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체험 과정을 수료한 단원들로 자연재난 재해에 관해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 회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포항시 자율방재단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항시 자율방재단은 2010년 7월 10일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창립과 2016년 12월 12일 지역 자율방재단 사단법인 설립으로 29개 읍면동에 현재 총 6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현장에서 2개월간 현장 활동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이재명 구호 활동의 역할이 큰 보람으로 여겨지며 특히 울산 차박 태풍 시 청주 수해 지역 복구 지원 활동과
22년도 한남로 11호 태풍에는 대형 인명사고 및 이재민 발생해 구호 활동의 손길의 도움이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히 해결되지 않아서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에 장비 및 인력 지원 요청으로 17개 시도 복구 지원 활동은 총 1,538명이 참여하여 큰 보람으로 여겨지며 2023년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장기간 극한호우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군위 등 재산 피해의 복구 지원에 적극 참여로 자율방재단 단장과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큰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네,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오늘 특별히 하신 활동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봄철 해병기를 맞으며 잦은 우기 대비로 취약 지역의 공사 현장, 축대, 옹벽, 균열 등 배수구, 낙엽, 막힘 제거 등 활동과 해안 강풍의 너울성 파도에 따른 예방 예찰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건조기 대비해서 산불 및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의 예방, 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실까요? 네, 재난 재해 예방에 대해서 전문 교육과 훈련된 리더로서 각 지역의 취약계소를 순회 점검과 교육을 통해 예찰 활동에 전 단원과 전반적으로 계절에 맞는 예방 대비 필드에서 시스템화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민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계소에 감심도를 살펴주시고 항상 재해 발생이 나의 생활 주변에 잠재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사자성어의 유비무한 마음의 자세로 재난 재해의 방어로는 위험을 막고 재난은 줄이고 안전을 지키자는 인식으로 주변을 잘 정리정돈하고 청결한 환경 가운데 안전한 삶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종현 포항시 자율방재단장이자 경북연합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발송된 안전 안내 문자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9시 50분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주민 정기식 씨를 찾습니다. 57살 남성분이시고 키 158cm의 연회색 외투에 연한 청바지 차림이고 모자를 쓰셨습니다. 문의는 실종자 찾기 센터 18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도 지진이 났을 때 행동 요령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미리 대비해 둘 것도 있습니다. 대피소 위치나 비상용품 등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강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지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특히나 지진은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지진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지진에 대한 궁금증을 짚고 가볼 텐데요. 지진은 과연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땅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판이 이어져 있는데요. 지진은 이러한 판들이 맨틀 위를 떠다니다 서로 만나 부딪히면서 그 힘이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올 때 땅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판 경계에서 약간 떨어진 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긴 하지만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78년 이후 2016년까지 145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다음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어서 북한 평안북도의 의주, 울진 해협, 속리산, 홍성까지. 한반도 전역이 결코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진 발생 시의 대처법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집안에서 지켜야 할 지진 대피 방법부터 알아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에 강한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고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한 뒤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두고 가구나 가전제품,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고정해 놓도록 합니다. 비상시 가족과 만날 장소와 연락할 방법, 대피 장소, 응급처치법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재난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 방법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비상식품은 물, 통조림, 건빵, 초콜릿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구급약품은 연고, 감기약, 소화제, 지병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생활용품은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그 밖에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라디오 등을 준비해둡니다.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진정보 알아두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과 기상청 지진정보 알림이를 설치해두면 지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땐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유리 파편이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물건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엔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밖으로 나갈 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돼 다칠 수 있으니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대피소는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대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신속히 이동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마저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크므로 즉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학교에서 지진을 맞닥뜨렸다면 곧바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크므로 창문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운동장이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주변에 넓은 공원을 찾아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하는데요.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땐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는데요.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워서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둡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합니다. 이 또한 긴급 차량을 위한 조치입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땐 전철 안에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이웃과 서로 협력해 응급처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라디오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옷장이나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확인도 필수인데요.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릴 경우엔 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고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지역 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가스 관련 기관에 조치 후 사용합니다. 전기에 이상이 발견됐을 시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수도관에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그고 하수관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살고 있는 곳에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끝으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사전 대비와 훈련만이 예측 불허의 재난을 예방할 최선의 방법. 지진으로부터 모두 안전하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국제 정세와 국방 이슈 다뤄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북한과 일본의 관계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북러 관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유엔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엔에 이제 전문가 패널이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 패널 일반 분들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문가 패널 기본적으로 자문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자문 일을 하느냐?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엔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자문하는 일을 하는데 유엔 안보리가
결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있고 대북제재위원회가 또 다른 결의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09년 두 번째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 구성 멤버를 보면은 그 핵을 가진 5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다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핵 문제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구성되는데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어서 1년마다 이렇게 임기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하는 일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르는 특이 사항들 또 이익 실태 이런 것을 자문위원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안보리에 제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임기가 이번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임기를 연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거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고요. 네. 그 러시아가 매년 이제 임기가 1년씩 갱신해야 되는데 3월 달에 보통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안보리 새로운 결의가 필요해요. 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표결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그 8명의 위원들 임기를 연장하는 문제를 그 의논했는데 임기를 연장하는 회의를 또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거기에서 참여해야 하는 러시아가 거부권이 있는 안 러시아가 네. 안 나온 게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새로 위촉을 8명 위원들의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활동이 사실상 이번 달 말로 이렇게 종료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게 네.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 입장에선 이런 러시아의 이런 이제 행동 때문에 제재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인가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의 입장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 감사하다는 입장을 러시아 푸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요? 예, 그래서 타스 통신에서 보도가 됐는데 북한으로서 너무나 자기들로서는 러시아 입장에 대해서 고마워하겠죠. 제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했는데 이 제재를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풀어준 거거든요. 이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것이 그물 아닙니까? 이 그물에 구멍이 나면은 그물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게 구멍이 난 거죠. 구멍이 난 그물이 된 거예요. 사실상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또 활동이 중단된 것과 같이 대북 제재의 어떤 실효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 밀월 관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또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러시아는 알다시피 김일성이 6.25 도발하는데 결정적으로 후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1961년에 북한과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간에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해서 군사협력관계를 내외에 가시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냉전체제 해체 직후인 1996년에 하나 일방이 통보하면 동맹이 해소되도록 돼 있어서 러시아가 당시 엘친입니다만 통보해서 동맹관계가 해체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쭉 러시아가 우리 정부 입장을 많이 도왔죠. 우리하고 특별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그런데 이번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강조되다가 이번에 이 전문가 패널을 임기 연장을 반대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안보협력이 상당 수준으로 복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각각의 나라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각각 또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 이 러시아와 협력이 굉장히 좀 탄탄해지면 막대한 뭐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유엔 제재로 통해서 경제난이 심화되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못해서 주민들의 이탈이 굉장히 중성심 이탈이 좀 굉장히 심각해져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북한 전문가들 체제의 내구력, 체제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이제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던 아주 위기의 국면에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군사협력의 대가로 식량과 또 필요한 생활 필수품과 또 원유, 전략 물자들 이런 부분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거 말고도. 이제 전략적이라 하면 일단 북한이 굉장히 극심한 고립에 처해 있거든요. 유엔 제재 결의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탈피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군사 협력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전략 물자 때문에도 하고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러시아로부터 기술과 부품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전략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군사적으로 핵 강대국이 되는 어떤 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러시아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보죠. 러시아는 기존에는 어쨌든 이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니까 오히려 북한의 제재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태세 전환이 됐단 말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뭘 바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 사실 2000년부터 집권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안 만난 대통령이 2000년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우리 대통령들 쭉 만나고 서방의 지도자를 만나 이 노련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 협력해서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서방과 협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전으로 안 끝나고 소모전으로 진행되는데 의외로 첨단 무기보다는 재래식 그 무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소모가 많이 되니까 이 소모되는 만큼 재래식 무기에 또 충당이 필요한데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 재고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소모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북한이라는 또 핵을 가진 국가, 북한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러시아가 또 고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 좀 협력 관계 있거든요.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일단 재래식 소모 물품을 받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북한의 어떤 지지를 이렇게 받아내므로써 국제적으로 좀 고립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래식 무기라면 북한의 뭐 포탄이나 이런 것들인 지금 거죠? 우크라이나 전선이 굉장히 긴데 네. 첨단 무기보다는 지뢰 같은 거, 조그만 포탄 같은 거. 포탄 지뢰. 거기다 또 간혹 요즘 발표됐습니다만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전부 판단하고 확인하고 있느냐? 전문가 패널에서 이걸 보고서를 쓰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국제사회 모르게 북한에 협력하는데 이것을 쭉 전문가 패널들이 위성 사진을 좀 판독해서 그런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니까 러시아로서는 전문가 패널이 그렇겠네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러 관계가 더 이제 밀접해지게 되면 일단 북한에게는 이제 기술적인 지원이 들어갈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또 러시아가 굉장히 첨단 무기라든지 인공위성, 우주 항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약간 러시아가 좀 페인팅 쓰는 블러핑하는 속이는 어떤 협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그 김정은과 푸틴이 극동 지역에서 만났을 때 인공위성과 관련한 기술 협력을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인공위성이나 첨단 어떤 장비에 대한 기술이 아니에요. 뭡니까? 식량이고 기름입니다. 원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뭐가 문제되느냐?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사실 노동자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도 안보리 제재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안보리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은과 만났을 때만 해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약간 상업적 인공위성, 민간 인공위성 이것도 부품이 때문에 미사일과 관련된 부품이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협력을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하고 그 뒤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북한의 재래식 물자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원유의 맞교환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재래식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어찌 보면 이런 전쟁 장기화에 그 이제 북한이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런 영향도 있는 겁니까? 그럼 북한이 이렇게 그 우크라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죠. 그러나 이게 북한이 러시아를 이렇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황에 게임 체인지는 아니에요. 보조적 수단이지 주력 수단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그 러시아의 전선 변화에 큰 게임 체인지는 아니지만은 북한 체제의 생존에는 굉장히 게임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북한이 거의 지금 경제난 때문에 숲이 넘어가는 순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일단 물자를 받고 또 러시아로 인해서 국제 제재 체제가 와해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북한 체제의 생존에는 내구력 확보, 체제를 버티는 힘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간의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가 이게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1917년 그 10년대 말에 러시아에서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질 줄 우리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한반도 정치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우리가 안보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화됨으로써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 관계가 1996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또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또 중국이 미국이 싫으니까 러시아 또 협력 관계 구축되어서 동북아 전체에서 하나의 냉전 체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이것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하나의 진영 대결 되면서 이 동북아에서 냉전 체제와 대결 구도 진영 대결이 심화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또 번영을 만들어내는 데는 부담이 되는 요소죠. 그래서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잘 지혜롭게 대처해갈 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굉장히 어렵네요. 또 북러 관계는 그렇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북한과 일본도 서로 간에 어쨌거나 물밑 접촉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대중 관계도 있고 점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또 균형 외교라든지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였죠. 그 2일 이제 북한이 이제 신형 중장거리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화성포 16 나형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미사일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음속을 넘어가는 것을 초음속, 그런데 초고음속이라는 것은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마 5, 6 이렇게 넘어가는 그 하나의 속도를 내는 그런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이날 발표는 우리 합참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마 극초음속과 또 방사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고체연료 실험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우리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급인데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이렇게 KN 계열로 나가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죠. 예, 단거리 미사일. 네. 신형 새로운 보통 80년대 단거리 미사일 90년대 개발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의 특징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개발했던 것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인터셉트하는데
이 러시아가 개발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이 고도를 상하로 좀 움직이고 속도를 빨리 가다 늦게 가다 빨리 가다 늦게 하면 중간에 요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이런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데 지금 북한이 2일날 발사하고 또 이전에 발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격 체제, 패트리어트라든지 다른 요격 체제를 무력화시키거나 그걸 피해서 공격하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발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요격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격할 수 있는 전술적 능력을 강하게 한 미사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을 어느 정도 북한이 배워서 그런 형태의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특이하게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변칙 기동이라고 그렇죠. 부른다고 변칙 기동 뭐 우리도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987년에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을 맺어요. 네. 그랬는데 3년 뒤에 걸프 전쟁이 터진 거예요. 러시아 미사일 쏘니까 패트리어트라는 게 나타나서 그걸 다 잡는 거예요. 요격을 하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반격을 가기 위해서 패트리어트에 안 잡히는 미사일 속도와 고도를 해서 변칙 운용함으로써 변칙 기동함으로써 패트리어트에 요격되지 않는 미사일 개발 이것이 러시아가 해체되고 그 기술이 북한으로 좀 간 거예요. 북한이 새로 그것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대응 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가 그물망이 찢겨져서 대북 제재도 신뢰성을 잃고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또 푸틴이 최근에 북한 핵 보유 국가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북한 핵을 대화와 외교 협상으로서 북한 핵을 해결하기 좀 어렵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군사적 대비를 해야 돼. 핵을 가진 국가, 핵을 전술적 사용할 수 있는 대비해서 우리가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방위 태세를 갖춰야 되죠. 거기에서 한미 연합 태세에 같이 가야 되고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거기에 대해 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핵을 만지작거리면 북한 체제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는 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이게 동북아 정세가 좀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님, 지금 교통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절기청명이죠. 하지만 대체로 하늘빛은 흐리고요. 대신 도로 주변은 이렇게 환한 벚꽃이 펴 있습니다. 참 예쁘긴 한데요. 대신 시선 뺏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꽃 구경은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에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곳곳으로도 예쁜 꽃이 보이죠.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부선은 시구간 중심으로 막히고요. 50번 영동선은 용인 일대, 인천 쪽으로 작업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상황 보시면 서울 방향 김천 부근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작업 표지판이 보이면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셔야겠습니다. 여기는 1차로 막고 작업이 진행 중이고 더 충청권으로 가서 옥천과 비룡 사이로는 하회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렇게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졸음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꽃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구간 정체는 얼마나 있을까요? 양재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이고요. 서울 쪽으로 가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금천 앞두고는 3km 구간 정체입니다. 정체는 여기만 살펴지고요. 나머지는 곳곳으로 있는 작업 구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서해안선은 무안 1터널과 4터널 사이 2차로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오늘 25번 논산 천안선의 정체도 꾸준합니다. 남풍세를 시작으로 차량터널까지 논산 방향 6km 구간 정체고 50번 영동선은 용인 일대가 혼잡한데
작업 때문입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인천 방향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죠. 정체가 많이 길진 않지만 차로 변경에 미리 신경 써서 추돌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경기권 곳곳 역시나 작업이 많은데 특히나 강원권에서는 문막 부근 2차로를 잘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혹시 차가 많지 않은 도로에서는 마음 놓고 달리시나요? 앞서 실시간 CCTV 화면으로도 작업 등 고속도로에 돌발 상황이 많은 걸 보셨는데요. 차로를 막고 하는 작업을 있을 때 앞을 잘 보지 않으면 바로 사고가 납니다. 이 영상에서도 달려오던 화물차가 그대로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항상 전방을 잘 살펴주시고 작업 표지가 보인다면 미리 차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상보다는 봄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지만 이제 점차 활짝 피는 만개 단계로 접어들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절기의 청명입니다.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에 5에서 40mm, 대전과 충청의 남동 내륙, 호남과 강주에 5에서 20mm, 경기 남부에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17도, 전주와 광주 18도, 대구와 부산 16도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의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